야담 이야기. 안방마님이 된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힘세고 성실하지만 조금 모자란 머슴 성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박부자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는데 잔꾀도 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다 보니 박부자도 성훈이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성훈이가 산중턱 감자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훈이는 커다란 나무 밑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아이고 갑자기 웬 소낙비란가? 아직도 밭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나저나 옷이 모두 젖어버렸구먼. 에휴. 옷이 모두 젖어 굽굽한 성훈이는 산중턱이라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옷을 모두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 두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소낙비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훈은 걸어놓은 옷을 깜빡하고 홀딱 벗은 채로 밭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훈은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랫마을 정순이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남의 집 일을 하며 삭슬 받아 생활하는 처녀였습니다. 어이 정순이 감자밭에 일하러 왔는가벼? 성훈의 말에 고개 돌린 정순이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성훈이가 홀딱 벗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정순이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정순이가 깜짝 놀라 자빠지자 성훈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정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정순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오. 그러자 정순이는 얼굴도 못 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훈의 커다란 물건을 보고만 정순이는 왠지 온몸이 달아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벗고 있단 걸 알게 된 성훈이는 부끄러워 얼른 일어나려 했는데 갑자기 정순이가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이제 갓 처녀가 되어 한창인 사내의 물건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내 경험이 전혀 없던 정순이가 호기심이 무척 많아질 때인지라 성훈이가 홀딱 벗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정순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은 풀밭에서 벌건 대낮에 뜨겁고 화끈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정순이는 처음 나누는 사랑이다 보니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답니다. 그리하여 서로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은 틈만 나면 감자밭에서 만나 뜨겁게 일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꿈 같은 시간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부자댁 마님은 성훈이가 시도 때도 없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자 박대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서방님, 요즘 성훈이가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그러게요. 나도 그것이 궁금하긴 하더이다.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자 더 궁금해진 마님은 성훈이가 일하는 감자밭으로 가보게 되었답니다. 감자밭에 도착한 마님은 덥디 더운 여름이라 그늘에 들어가 흐르는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순이가 감자밭으로 올라오자 성훈이가 일하다 말고 정순이에게 옷을 홀랑 벗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고머니나 벌건 대낮에 못들 하는 짓이야. 깜짝 놀란 마님은 몸을 숙이고 숨어 있었는데 정순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무척이나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얼굴이 붉어진 마님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두 사람의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순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도 자지러지다 보니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달아오르며 무척 흥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만 되면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늙은 대감과의 잠자리는 너무도 단조로웠는데 젊은 정순이가 자지러지는 걸 보니 마님의 욕정이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훈이 것이 얼마나 크면 정순이가 저리도 숨이 넘어가는 것일까?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지났을까? 마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성훈이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이 젊었을 때도 정순이처럼 숨 넘어가고 자지러질 정도의 느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심을 하던 마님은 어느 날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아,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주게. 할 일이 좀 많다네. 그렇습니까요?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마님은 정순이에게 빨래며 집안 대청소를 잔뜩 시켜놓고 성훈이가 일하는 감자밭으로 향했답니다. 정순이를 붙들어 놓은 마님은 술과 먹을 것을 챙겨서 성훈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많이 모셨습니까요? 그래,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오늘은 내가 특별히 새참을 가져왔으니 어서 먹어보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성훈이는 마님이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출출하던 차라 술도 술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새참과 술을 모두 먹고 나니 성훈이는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성훈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모두 땀에 젖었구나. 그러니 모두 벗어 내게 주거라. 내가 빨아줄 터이니. 그러자 성훈은 대낮부터 안 마시던 술을 마신지라 알딸딸해졌는데 마님이 정순이로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옷을 모두 벗은 성훈이는 마님이 정순이로 보이자 풀밭에 마님을 눕히고 얼른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란 마님은 확인만 해보려 하였는데 엄청난 완력으로 덤벼대는 성훈이와 결국 이를 치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성훈이의 커도 너무 큰 물건을 맛본 마님은 너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물건도 다 있다니. 내 평생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경험은 처음일세. 그리하여 마님은 벌건 대낮부터 정순이가 왜 숨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졌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성훈을 다시 보게 된 마님은 집안에서 성훈이와 마주치기만 해도 온몸이 달아오르고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훈이는 머슴이 아니라 사내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성훈이의 커도 너무 큰 물건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마님은 생각이 무척 많아지면서 밤이 되면 성훈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에겐 미안했지만 마님은 성훈이 물건 때문에 잠 못 이루기 일쑤였답니다. 성훈의 커도 너무 큰 물건 때문에 마님은 수시로 정순이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술과 안주를 가지고 성훈이를 찾아가기 바빴답니다. 그럴 때마다 성훈은 술에 취해 마님을 정순이로 알고 열심히 덮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마님은 꿈을 꾸듯 완전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고 감자를 캐는 가을까지 마님의 여정은 쭉 이어져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마님은 술상을 차려 성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날도 성훈이는 잔뜩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잠을 푹 자서인지 오늘 일이 덜 고돼서인지 오늘따라 취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취하진 않았지만 딱 기분 좋아질 정도여서 드러누웠는데 갑자기 마님이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훈이는 화들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는데 마님이 자연스럽게 성훈의 몸을 훑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꾸준히 해오던 그것처럼 말이죠. 크게 당황한 성훈이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마님이 술상을 차려서 내준 날엔 내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었고 정순이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정순이의 느낌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동안 정순이가 아니고 마님이었던 게로구나.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정순이는 어쩌지? 그렇게 성훈이가 정순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너무 짜릿하고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본 기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성훈이는 정순이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보다도 마님은 몇 배나 더 짜릿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 참말로 너무 좋구만요. 그래 나도 좋구나. 아니 그런데 지금 마님이라고 했느냐? 네, 마님. 오늘은 술이 안 취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렇담 나도 더 좋구나. 마님은 성훈이가 자신을 정순이라 부르지 않고 마님이라 불러주자 더욱 흥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덜 취해서 그런지 성훈이의 손길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성훈이와 마님은 그날 이후 비밀리에 만나 뜨거운 사랑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정순이는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님의 표정도 밝아졌지만 자신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도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집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훈이가 자신을 찾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 생각한 정순이는 하루는 마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척하다 말고 마님의 뒤를 따라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성훈이가 갑자기 옷을 벗고 마님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정순이는 당장 쫓아가서 성훈이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님의 반응이 어쩐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님이 성훈이를 덮고 끌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정순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게는 일을 잔뜩 시켜놓고 그런 사이 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순이는 질투심과 배신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마님은 자신을 속이고 성훈이는 자신을 배신했으니 정순이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른 정순이는 이를 어찌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대감집 안방마님이다 보니 신분 격차가 나도 너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간 호되게 경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순이는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이 정순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거리를 잔뜩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성훈이에게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보니 마님이 술을 챙겨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올컨이 걸렸구나. 그렇게 마님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정순이는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이기에 큰일이라는 것이냐? 글쎄, 성훈이가 술 먹고 감자밭에 쓰러졌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놈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술을 먹다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마? 평소 잔꾀도 안 부리고 일만 잘하는 성훈이가 술 먹고 쓰러졌다는 소리에 박대감은 괘씸하기도 했지만 일 잘하는 성훈이가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박대감은 돌쇠를 데리고 얼른 감자밭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성훈이가 웬 여인과 알몸으로 풀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박대감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성훈이를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지팡이로 등짝을 맞은 성훈이가 깜짝 놀라 일어서자 성훈이 밑에서 부인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박대감은 노발대발하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후 마님은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성훈이는 멍석마리를 당해 초주검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성훈이와 마님은 두 사람의 속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서로에게 홀딱 빠져 쫓겨나서도 같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성훈이가 남의 집 일을 다니며 번 돈으로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만 살아왔던 마님은 할 줄 아는 일이 없다 보니 그저 성훈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훈이도 낮 동안 힘들게 일해도 밤만 되면 마님과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턴가 마님은 돈 때문에 투정이 많아졌고 마님의 불만을 채워줄 수 없었던 성훈도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쥐꼬리만한 품삯으로 두 사람의 입에 풀칠을 하려니 성훈의 몸이 2개라도 부족했답니다. 그러자 결국 두 사람은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고 사랑도 점차 식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되자 성훈은 자신의 몸만 바라는 마님과는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봐주던 정순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마님은 성훈이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돈이 없어도 너무 없어 빈곤하게 살게 되자 오랜 세월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 박대감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노. 잠시 욕망의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도다. 그렇게 둘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티격태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대감은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해준 정순이를 불러 융숭이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순이와 한상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다 보니 그날따라 정순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외도를 알려준 정순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순이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술이 거하게 올라오면서 알딸딸해지기 시작했는데 박대감의 손은 이미 정순이의 옷고름을 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박대감이 너무도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짜릿하고 황홀한 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물론 정순이도 성훈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무척 좋았답니다. 정순아, 너와 내가 속궁합이 이리도 잘 맞으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이 대감님도 그게 무슨 고민이 된답니까? 한 집에서 살면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순이에게 푹 빠져버린 박대감은 급기야 정순이를 안방 부인으로 들이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정순이는
하루아침에 박부자의 안방마님이 되었고 재물이 철철 넘쳐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도 더 젊고 예쁜 부인을 얻게 되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답니다. 행복은 자족에 있다고 하죠. 자족이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부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박대감집 마님과 성훈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던 박대감과 정순이는 더 좋은 걸 얻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자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업히어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 내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젓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에다 굿을 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에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자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여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돌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총각을 탐한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정수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정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무슨 일이든 무척 잘했답니다. 마음씨 또한 착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정수를 모두 좋아했으며 사윗감으로 점찍은 사람도 여럿 있었답니다. 그런 정수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대감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는 순자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순자의 부모님은 김대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는데 머슴의 딸로 태어나다 보니 순자도 종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김대감 집의 머슴 하나가 야밤에 도망치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마님이 정수를 불렀습니다. 김대감이 일찍 병으로 죽자 밭농사 논농사를 마님이 직접 챙기고 있었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은 내가 도망친 돌쇠 대신 소쟁기를 끌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는 소와 쟁기를 챙겨 산중턱에 있는 마님의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순자가 점심밥을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수는 얼른 달려가 순자의 소쿠리를 받아들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순자야, 힘들게 뭐하러 밥을 가져왔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면 배고프잖아. 나야 뭐 한 끼 참으면 되지만 내가 이곳 산중턱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순자가 싸온 점심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산중턱까지 올라오느라 힘들었던지 순자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순자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먹으면서 정수의 눈에 보이는 건 붉어진 얼굴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순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순자가 오늘은 더욱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나무 그늘 아래 처녀 총각 단둘이 있다 보니 가슴이 뛰고 달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정수는 소쿠리를 치우고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순자는 잠깐 저항했지만 정수의 강인한 힘에 저항을 포기하고 정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해보는 사랑이었는데 참으로 신비롭고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김대감 집에 가끔 일하러 오는 정수를 먼발치서 여러 번 보았었는데 체격도 건장한 데다 서글서글 착해 보였습니다. 가끔 정수가 일하러 올 때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정수가 일하는 걸 숨어서 훔쳐보곤 했었답니다. 오늘도 정수가 밭일을 하러 오자 일부러 마님에게 점심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서 정수를 보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수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신이 좋아한 사내였기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창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군가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소 머슴들의 점심과 다르게 음식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는 모습을 이상히 여긴 마님이 뒤따라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녀 총각이 알몸이 되어 뒹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마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숨죽여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옷을 모두 벗은 사내의 알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환한 대낮에 울퉁불퉁한 사내의 알몸을 보게 되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커질수록 마님도 덩달아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지는데 이런 느낌은 마님도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낮의 본 모습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청해봐도 정수 청년의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알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일꾼으로만 봐왔던 정수가 알몸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닌 사내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에 홀리듯 빠져버린 마님은 정수를 다른 여인들이 차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다음 날이 밝자 어제 마치지 못한 밭에 쟁기질을 하러 정수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정수를 보자마자 마님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졌답니다. 마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정수가 마님의 얼굴빛이 붉어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어서 가서 오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가 소와 쟁기를 챙기고 밭으로 떠나자 그제서야 마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가 점심을 챙겨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감자밭에 점심 가져다 주고 오겠습니다요. 아니다. 오늘은 내게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오늘은 천주대기 다녀오거라. 정수와 순자가 만나면 어제처럼 또 사랑을 나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순자야, 너는 장에 가서 굴비 한 두름 사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정수와 순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마님은 정수가 궁금해 밭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은 정수가 다시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본 마님은 안심이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정수와 순자를 떨어뜨려 놔서 안심이 되었지만 언제 또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눌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님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와 순자가 어둠을 틈타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순자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요즘 내가 몸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주물러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마님은 순자를 옆에 두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곳저곳 안마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서야 순자는 마님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순자를 밤마다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마님은 어떻게든 둘을 떼어 놓아야겠는데 좋은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있는 한 정수의 마음은 순자에게 가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끝에 마님은 장터의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동망 있는 마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네, 물어볼 게 하나 있네. 뭐든 물어만 주십시오. 아는 건 모두 말씀드리지요. 듣자 하니 자네들이 종을 중개도 한다 들었네. 맞는가? 그럼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담 여종 하나를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팔 수도 있는가?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요. 그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할 수도 있는가? 그럼요, 당연히 비밀로 할 수 있지요. 그래 알았네. 그럼 우리 집 여종 중에 순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일 모레 우마차꾼이 바닷가로 소금을 실러 갑니다요. 그러니 요종을 소금 전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요. 그래 알았네. 그럼 내일 순자를 소금전으로 보내겠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왈패들과 이야기를 마친 마님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밤이 되자 마님은 순자를 불러서 밤새도록 안마를 시켰답니다. 날이 밝자 마님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있는 소금전에 가서 소금 한 마를 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제 밤도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잔 순자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마님의 지신이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장터 소금전으로 향했습니다. 소금전에 들어선 순자는 소금 한 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대감집 여종 순자인데요. 어찌 물으시는지요? 김대감집 순자란 말을 들은 소금전 주인은 잠시 기다리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순자는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순자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김대감 집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순자 부모님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순자를 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수까지 나서서 순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도 순자를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순자 찾기를 포기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 부모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자 정수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마저도 순자 찾기를 포기하는 듯 보이자 마님은 정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 내가 내게 전답 신마지기를 맡겨볼 생각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아니 마님, 어찌 저를 믿고 그렇게나 많은 전답을 맡기려 하십니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든 말씀해 보시지요, 마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약을 구해서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더구나. 허니 내가 부를 때마다 와서 날 지켜줘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요. 그렇게 정수는 김대감 댁이 소유한 전체 전답에 18을 장롱하는 건홍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정수는 마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며칠 후 마님의 부름에 한밤중에 달려간 정수는 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마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제부터 몸이 아파. 약을 처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 앉지도 못하겠다. 그렇습니까요? 그렇담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그래 보면 좀 나으려나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정수는 엎드려 있는 마님의 등을 살포시 누르며 아픈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등의 이곳저곳을 누르다 보니 가녀린 여인의 몸이 느껴지는데 지체 높은 마님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코 속으로 확 풍기는 향기로운 여인의 채취가 젊은 청년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눌러주렴. 이거 말씀입니까요? 좀 더 아래로. 조금 더 조금 더. 마님의 몸매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미 정수의 심장은 빨라져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정수의 두 손에는 마님의 봉긋한 둔부가 들어와 있었고 마님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님도 이미 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미친 듯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운 지난 나날들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정수와 밤을 보낸 마님은 정수를 죽은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정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쫓아다니며 감시하기 바빴답니다. 낮이면 정수가 일하는 일터에 나타나고 밤이면 아프다고 불러 뜨거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정수는 괭이가 부러져 장터로 향했답니다. 괭이를 사고 배가 고픈 정수는 주막에 들러 국밥과 탁주를 시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서너 명의 왈패들이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번에도 소금을 잔뜩 실어왔더구먼. 장터 돈은 자네가 모두 쓸어 담는구먼. 그려. 이복에 그깟 소금 팔아서 얼마나 이윤이 남겠나. 돈이 되는 것은 따로 있지. 돈이 되는 게 따로 있다니. 그것이 뭔가? 허참 이 친구 답답허이. 다 알면서 뭘 묻는 겐가. 여음전에 노비들 파는 것 말인가? 그렇다네. 이번에도 5놈을 팔았으니 두 당 100냥씩 500냥을 벌었네. 허, 이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오늘 술은 자네가 사게. 아, 이를 말인가. 내 오늘 술값을 낼 테니 실컷들 드시게나. 옆에서 들려오는 왈패들 이야기를 듣던 정수는 별놈의 돈 버는 방법이 다 있네 하면서 먹던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야. 젊고 예쁜 종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다 탐이 나더구먼. 그렇게 예쁘면 자네가 사지 그랬나? 그것이 그럴 수가 없었다네. 그럴 수가 없었다니. 그게 뭔 말인가? 그 종년의 마님이 염전에 파는 조건으로 값도 안 받고 오히려 내게 값을 두둑이 치렀다네. 이 장사를 오래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별일이다 싶었다네. 그런가? 그 마님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먼. 정수는 밥 먹다 말고 왈패들이 말하는 여종이 혹시 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여종의 이름이 무엇이요? 뭐야? 내 놈이 뭔디 그런 걸 묻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그렇소이다. 그러니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구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지랄이노. 왈패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며 정수를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정수는 왈패들이 염전에 판 여종이 순자일 거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소금전으로 향한 정수는 소금전 옆에 숨어 소금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답니다. 소금전의 위치만 알아도 찾아가 볼 생각에 아픔을 참고 소금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무렵 한 중년의 여인이 소금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금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 이 소금들은 어디서 온 것이요? 저희 소금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명품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 염전에서 올라오는 것이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요. 그래요. 그럼 한 가마를 박진사댁으로 보내주시오. 신안 염전이라 위치를 알게 된 정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길로 바로 신안으로 향했답니다. 물어물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신안 염전에 도착한 정수는 먼 발치에 숨어서 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숨어서 염전을 살피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안악들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안악들 중에는 순자로 보이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순자였습니다. 순자를 확인한 순간
정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전은 노비들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순자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지만 곧바로 염전의 팔려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를 악물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염전의 일꾼들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어서 순자를 뒤따라가 보니 여러 채의 초가집이 모여있는 곳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자 정수는 슬금슬금 순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달빛에 낮에 보았던 순자의 옷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순자의 입을 막고 살살 흔드니 순자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자의 귀에 대고 나 정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옆 사람들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온 순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염전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친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 쉰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죽은 줄만 알았던 순자가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다시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귓속말로 나 정수야라고 들렸을 때 어두워 얼굴은 잘 안 보였어도 목소리는 정수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정수가 손목을 잡고 뛸 때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정수만 믿고 같이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장터 주막에 들렀다가 왈패들이 젊은 여종을 염전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금 전에 숨어서 너가 있는 곳을 알아냈어. 그래서 알 수 있었구나. 그러나 다시는 너를 못 볼 줄 알았어. 진작 널 찾아내지 못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기뻐. 생사도 모르고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기만 했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소금 사오라고 해서 소금 전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라며 차를 한 잔 주길래 마셨어. 후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 눈을 떴을 때는 염전으로 가는 우마차에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응, 그래. 그럼 마님이 왜 널 이곳에 파르려 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조심해야겠다. 내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 순자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날 믿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다짐을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추노꾼을 피해 산속에 숨고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정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정수의 집에 숨어 있고 정수는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칠 동안 집에도 없고. 네 마님, 제가 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왈패들에게 훔친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깨어나 보니 숲속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요. 그랬느냐? 내가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 지금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요. 그게 무엇이냐? 순자가 사라진 연유를 마님은 아시는 게 있는지요? 그건 왜 묻느냐? 혹시나 마님께서는 뭐 좀 아시는 게 있는가 해서요. 아니, 없다. 마님은 순자에 대한 말만 나와도 민감해지니 마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고팔 수 있는지라 정수도 순자의 문제를 더 이상 파고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에 대한 배신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부모님도 평생을 바쳐 일해주고 순자도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순자를 바닷가 염전에 팔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낮에는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마님의 욕구를 채워주며 어떻게 복수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순자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순자가 소금 전에 갔다가 소금 전 주인이 준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겠어. 정수는 늦은 밤 소금 전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소금 전 안으로 들어가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조그마한 호리병에 차가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됐다. 하면서 호리병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기침하셨습니까요? 그래, 아침 일찍 웬일이냐?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아침부터 웬 호들갑이냐? 글쎄, 온 동네에 마님과 제가 연분이 났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무엇이야? 제가 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요. 그것이 참말이냐? 네, 그렇습니다요. 그렇담 큰일이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제가 밤새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님의 재산을 모두 팔아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님과 제가 부부 행사하며 함께 살면 어떨까 합니다요. 정말 그 방도밖에 없더냐?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요. 그렇게 마님에게 거짓말로 재산을 모두 팔게 한 정수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 최진사에게 반값의 재산을 모두 판 마님은 정수가 준비한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수야, 어디로 가는 게냐? 제가 봐둔 데가 있습니다요. 저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요. 그렇게 며칠을 이동한 정수는 염전이 가까운 마을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가마꾼들에게 넉넉히 보상을 해주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마님에게 살 집을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염전으로 향한 정수는 염전 주인을 만나 거래를 시작했답니다. 1000냥을 낼 테니 순자의 노비 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전 주인은 1000냥이면 노비 5을 살 수 있는 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재산을 판 돈에서 1000냥을 내고 순자의 노비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소금 전에서 훔쳐온 차를 달여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차를 마신 마님은 잠시 후 졸린다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잠든 마님을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지 않자 정수는 마님을 업고 염전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순자의 노비 옷을 입혀 염전 입구에 눕히고 먼 발치에 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염전 주인이 염전으로 향하다가 노비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마님을 발견하였답니다. 한참을 흔들어 깨우더니 일어나질 않자 들쳐업고 염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숨어서 살펴보니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낸 마님은 어느새 노비가 되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염전 아낙네들과 같이 염전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전을 지키는 사내들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정수는 불쌍한 순자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며 가뿐한 마음으로 마님의 재산을 정리한 돈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혼인을 하였답니다. 마님의 돈으로 집을 사고 농과 밭을 사고 노비가 아닌 평민이 된 순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순자에게 마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불쌍한 순자의 행복을 위해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그렇게 살았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마님의 욕심이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농부 산신령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옛날에 게으름뱅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지게 한 번 져본 적이 없고 홈이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농사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밥만 먹으면 누워서 빈둥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수? 하고 나무라도 일하기 싫은 걸 난들 어떡하나 하고 꼼짝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러니 아내는 이 게으름뱅이를 쳐다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샘을 판다 물을 댄다 고생을 하는데 이 게으름뱅이는 삽장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시원한 마루에서 드르렁 쿨쿨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나절이 길게 뙤약볕 아래 물지개로 밭에 물을 져다 나르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와 보니 서방이라는 작자가 사지를 뻗고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한심하고 속상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잔소리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금만 거들어도 좋으련만 나 혼자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참 낙가죽도 두껍구려. 굶든지 먹든지 나도 이젠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게으름뱅이가 에이 또 지겨운 잔소리. 저 잔소리 듣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고 말지. 하고는 농 속에 넣어둔 배 두피를 둘러매고 횡하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집 나간 게으름뱅이는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뒷산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전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고 오막살이 앞에는 웬 노인이 골똘히 뭘 만들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척이 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품을 보니 탈 만들고 있는 것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고갯길을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노인이 만들고 있는 탈에 궁금증도 생겨서 슬그머니 그 옆에 가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영감님, 대체 뭘 그리 공들여 만드십니까? 보면 모로? 쇠머리탈 아니요. 노인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수록 게으름뱅이는 궁금증이 더 생겨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무엇에 쓰려고 만드십니까? 이걸 무엇에 쓰느냐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덮었으면 좋은 수가 생기지. 라고 노인이 말을 하자. 게으름뱅이는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이 꼭 자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마다. 어디 한번 써보려오? 노인이 쇠머리탈을 게으름뱅이 머리에 덮어 씌우더니 깔고 앉은 쇠가죽을 게으름뱅이 몸뚱이에 턱 걸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게으름뱅이는 가만히 있다가 탈을 쓰고 쇠가죽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 게으름뱅이는 그만 소가 돼버렸습니다. 쇠머리탈은 진짜 소머리가 되고 쇠가죽은 진짜 소의 몸뚱이가 된 거였습니다. 이크,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이걸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기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그 소리가 죄다 음매하는 소울음 소리로 바꿔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노인은 태연히 자리를 털며 일어서더니 밧줄을 소의 목에 턱 걸고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안 가려고 최대한 뻗대고 있는데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는군. 이랴 쯧쯧 하고 울러대니 궁둥이만 아플 뿐이지.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일 없이 노인에게 고삐를 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장터로 가는 거였습니다. 장터로 가서 소를 팔려고 내놓으니 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을 벌려보고 등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요. 아무리 외쳐도 그게 다 음매하는 소리로만 들리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놈의 소가 시끄럽게 울긴 왜 울어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흥정이 붙어서 한 농부가 이 소를 사게 됐는데 노인이 소 고삐를 농부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바텔랑 끌고 가지 마오.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를 산 농부는 그것 참 별난 소도 다 있군 하면서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쟁기를 지고 논밭을 갈아라, 달구지를 끌어라, 곡식섬을 져다 날라라, 하루 종일 힘든 일만 골라가며 시켰습니다. 밤에 축축한 외양간에서 눈을 붙이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꼭두새벽부터 저녁 어스름이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였습니다. 콧두레를 꿰n 코에는 피가 멎을 날이 없고 발굽은 갈라지고 목과 등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도 소가 되었으니 소처럼 일해야지 별 수 없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너무 힘들면 멈춰서서 여보, 주인장, 나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니 제발 살려주오 하고 애원도 해보지만 이놈의 소가 밭을 갈다 말고 왜 이래? 이랴 쯧쯧 하고 주인이 고삐로 궁둥이만 갈겨대니 안 물어보니만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보니 더 살고 싶지도 않아. 에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한탄을 하다 보니 노인이 자기를 팔면서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른 무밭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물을 뜯어먹었습니다. 실컷 뜯어먹고 나서 이제는 죽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죽지는 않고 온몸이 근질근질하더니 도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쇠머리탈을 덮어쓰고 쇠가죽을 두른 사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본 주인이 깜짝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은 사람이었어. 그러자 게으름뱅이가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농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갯마루에 이르니 오막살이도 노인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고 나왔던 배 2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게으름뱅이는 이 게으른 나를 일깨워 주려고 신령이 이를 벌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집에 돌아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동네 최고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아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집안일만 시키며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본디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도 소가 돼서 죽도록 일해보니 농부로서의 삶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앞으로 사는 게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꾸 만지니 그만 만지고 보기만 하세요. 이 이야기는 숙종대왕 즉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 구석 오두막집에 아들, 며느리, 아버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너무도 어렵다 보니 어머니는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세한 지 1년이 되어 돌제사를 지내야 하겠는데 살림살이가 구차하여 밥 한 그릇, 술 한 잔 제상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제사에 밥 한 그릇, 술 한 잔 못 올려놓게 되니 부부간은 서로 쳐다만 보다가 남편은 단칸방 윗목에 앉고 아내는 단칸방 아랫목에 누워 궁리만 했습니다. 한참 말없이 누워있는데 아내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가벼운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좋은 수라니 무슨 좋은 수가 있다는 말이요. 여보, 요새 들려오는 소문에 서울 장거리에서 달비를 산다는데 내 머리를 깎으면 좋은 달비 4꼭지는 될 것이옵니다. 달비 4꼭지만 팔면 어머님 제사를 지내드릴 수 있지 않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어찌 당신의 머리를 깎아서 어머님 제사를 지낸단 말이요. 여보세요. 여자의 말이지만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머리 깎으면 잘할 수 있지만 어머님 제사상에 술 한 잔 붓지 못하면 아버님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않겠나요? 다른 말 마시고 제 머리를 베세요. 아내는 가위를 찾아다 남편에게 주고 어서 머리칼을 베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가위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아내의 머리칼을 벨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독촉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내대장부가 무슨 궁리 그리 많아요. 장군들이 헤어지기 전에 어서 베어다 파세요.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날 터이니 어서 베세요. 남편의 볼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머리칼을 베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주는 달비를 가지고 장마당에 갔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그렁해서 달비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달비 사자는 사람이 와서 참 달비가 좋다며 얼마나 받고 팔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는 달비를 만지작 하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서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셔야 합니다. 사신 다음에나 마음대로 만지시죠. 남편은 한마디는 하였는데 평생 달비 장사라곤 못 해본 사람이라 값을 부르지는 못하고 그저 얼마만큼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비 사자는 사람은 한참 달비를 보더니 말없이 돈 단량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돈 단량을 쥐니 꿈인가 싶은 데다가 아내의 머리칼을 베어판 돈이라 가슴이 울먹울먹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비 산 사람은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돈 한 냥을 더 주면서 이만하면 후이 주는 것이니 과히 섭섭해 마시오. 하고는 달비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돈 6냥을 받아가지고 쌀 한 말, 생선 서너 가지 술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벌써 날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오는가 문 밖에서 김목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짐해지고 들어서는 걸 보자 아내는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불을 떼고 아내는 밥도 짓고 채도 볶았습니다. 음식이 다 되니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술을 붓고 절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듯 굉장하게 제사상을 차렸느냐. 아들은 숨김없이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고하고 어머님께서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떴으니 아버지께서는 얼마 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사후에나마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자고 그랬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오늘 저녁 기뻐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아들은 상복을 입었지만 아버지를 기뻐하시라고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머리를 깎아 중같이 보였지만 아버지를 위로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상복 입은 아들이 노래하고 깎아머리를 한 며느리가 춤추는 것을 본 노인은 아들 며느리의 행실이 기특한 데다가 죽어 황천에 간 놓친 생각도 나고 늙은 것이 자식들에게 시름 끼친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저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숙종대왕이 백성들의 질고를 알아보고 민심을 살피느라 야순을 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딴 집들에서는 모두 불을 끄고 자는데 이 집만이 불이 켜져 있고 집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종대왕은 괴이한 생각이 들어 문 밖에서 깨진 창문새로 집안 형편을 살피었습니다. 집안에는 모두 사람이 셋인데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구 셋인데 상복 입은 사람은 노래하고 머리 깎은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쁜 일이면 세 식구가 다 기뻐해야 할 터인데 한편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한편에서는 탄식하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숙종대왕은 밖에서 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아 들어가 인사를 하고 통성명까지 하였습니다. 숙종대왕이 밤중에 뛰어들어 통성명까지 하고 보니 이 집은 박신의 집이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주인과 인사를 나눈 후에 주인을 보고 어찌하여 상제는 노래하고 머리 깎은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노인은 한탄하고만 있느냐고 그 내력을 캐어 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은 그 사연을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습니다. 숙종대왕은 아들 며느리를 다시 보더니 노인을 보고 여보시오 노인,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의 지성을 생각하여 기뻐하시오. 하고는 이 집 아들을 보고 젊은이는 글 공부를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12살까지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하다가 어머님 병이 위중하여 더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종대왕은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네. 내일 나라에서 과거를 보는데 과거를 보게나. 저 같은 사람이 과거를 보면 낙방거지나 되었지. 어찌 급제를 바라오리까.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되고 안 되는 건 시험을 쳐봐야 알 것일세. 젊은이 다른 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한번 과거 시험을 보세. 숙종대왕은 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집 식솔들은 밤중에 뛰어들어 고마운 말을 하고 돈까지 주고 가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집 아들이 필목을 사가지고 과거장에 들어서니 상가승무로 인타니 란 시제가 나붙었습니다. 팔도강산 한다 하는 선비들이 구름 모이듯 했지만 이 시제만은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아들만은 집에서 지난밤에 겪은 일이라 어렵지 않게 답안을 써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버지를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